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죽은 사람의 물건에 관련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사촌 오빠가 학교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건물 4층에 밴드 동아리 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비좁은 동아리 방이지만 비교적 잘 꾸며놓아서 동아리 활동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 동아리 부원 2명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동아리 방에서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서 부원 A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숙취로 인한 두통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옆 소파에서 자고 있던 B가 계속 다리를 들썩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A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들썩이는 B의 다리를 보았는데 어둠에 눈이 적응되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B의 다리 밑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머리였습니다. 머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B의 다리가 들썩거리고 있었답니다. A는 결국 기절했고 다음날 자신이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가 만취 상태에서 헛것을 봤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동아리 방 청소를 하는데 캐비닛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영정사진 같은 액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A가 그 사진을 보더니 사진 속의 남자가 자신이 본 귀신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소동에 동아리 선배들이 몰려왔고 문제의 사진을 본 선배들은 깜짝 놀라며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사진은 1년 전 여름방학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동아리 부원의 영정사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동아리에서 죽은 부원을 위해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영정사진은 그때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사진은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면 불태워버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장례가 모두 끝났는데도 사진이 동아리 방에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줬던 선배도 그 사진이 캐비닛 위에 있었던 것을 몰랐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황이 없고 무서워서 사진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두들 영정사진을 만지는 것을 꺼려한 것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선배가 당시에 단과대 학생회장이었는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영정사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물론 사진을 태우고 나서 소문은 잠잠해졌고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딸아이. 내 딸 사라는 벙어리입니다. 세상에서 귀엽게 웃는 제스처를 가장 잘하는 아이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슬프냐고요? 물론 그렇지만 와이프와 저는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습니다. 이 아이의 침묵에 우울한 내색을 비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사라는 항상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라에게 새 옷장을 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우린 그 아이의 하얀 방에 어울리는 옷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오래된 옷장을 치워내자 벽에는 약 15cm 크기 정도의 남자가 손을 펼친 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게 아닌 마치 잡지에서 볼 듯한 선명한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회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년 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비추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런 것을 전에 본 기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이삿짐을 옮겼던 사람들이 옷장을 사라의 침실에 두었기에 제가 봤을 이유가 전혀 없긴 했습니다. 전 그걸 긁어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새로운 옷장으로 가릴 생각이었기에 가만히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와 나는 가구점에서 새 옷장을 가져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딸 아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애는 문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 옷장도 샀고 너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내가 새 옷장을 술에 씻고 끄는 동안 아내는 그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아내는 비명을 질렀고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비명이 들려오는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벽에 있었던 회색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가 행복한 표정을 지은 채 등과 목을 스트레칭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감싼 채 잔뜩 벌린 눈으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있었던 자리에 똑같이 벽 위에서는 손을 펼치고 있는 사라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 이곳에 갇힌 사람과 바뀐 이후로 전 계속 이곳에 줄곧 갇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린 주먹을 꽉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저 아이가 대화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내 손을 붙잡아 날 자유롭게 만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보세요. 저도 똑같이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한테도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정이 있었다고요. 아내는 풀썩 주저앉으며 딸의 이미지를 붙잡고 울음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자친구의 집. 조씨는 로라의 코트를 받아서 옷장 안에 걸어놓았다. 애정이 듬뿍 담긴 웃음을 지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와인 마실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곤 달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한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라는 그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을 비추어 보아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바라던 건 그의 흠모였으니까. 부엌에선 쨍그랑거리는 금속 소리와 함께 들뜬 조씨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왔다. 로라는 빙긋 웃으며 서재로 향하고는 소파에 몸을 편안히 기댔다. 기다리던 도중 그녀는 옷장에서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을 쳐다보면서 그녀는 조씨가 금방이라도 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로라는 방을 훑어보고는 머뭇거리며 옷장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잡이는 오래되어서 힘을 꽉 쥐어야만 돌아갔지만 어떻게든 열 수는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귀퀴한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리고 틀림없는 미풍이 옷장 속 코트와 작은 장식품들 뒤편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코트를 옆으로 치워내자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철그렁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더더욱 크게. 로라는 조심스레 뒤를 바라보았다. 조씨는 여전히 부엌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벽에 전등 스위치가 있단 걸 눈치챘다. 그녀는 스위치를 올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로라는 공포를 직면했다. 벽에는 4명의 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말라붙은 피가 그녀들의 손목과 발목에 늘러붙어 있었다. 그중 3명은 의식이 불명인 채로 축 늘어져서 사슬에 걸려 있었다. 다른 1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이도 간신히 유지한 상태였다. 그녀는 힘없이 팔을 움직였고 철그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냈다. 그녀가 움직이려 할 때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했잖아, 로라. 넌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달랐다고. 조씨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너처럼 멍청. 그의 말은 얼굴로 향해 날아든 팔꿈치에 끊기고 말았다. 그는 계단 쪽으로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라에겐 병난로의 부직갱이를 들고 머리에 날리기에는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엎드린 형체 옆에 서 있던 로라의 표정에는 역겨움만이 남아있었다. 5개월 동안 이 얼간이에게 관심 가진 척 했었던 나날들. 오로지 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숨겨왔었던 5개월간의 내 진짜 목적. 로라는 의식이 남아있는 여자의 옆으로 다가가 족쇄를 풀어냈다. 잔뜩 쇠약해져 무릎으로 주저앉은 그녀를 붙잡았다. 이제 괜찮아, 언니. 로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번째 이야기, 자는 모습. 넌 평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밖에서 울리는 것은 천둥 소리가 널 잠에서 깨우고 말았지. 넌 다시 졸기 시작했지만 그때 또 다른 천둥 소리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 이런 일이 밤 내내 반복됐고 결국 너는 자리에 누워 방 밖에 펼쳐진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자를 바라보았어. 너의 시선은 형체도 알 수 없는
물체들을 향해 따라 움직이다가 방 건너편에 놓인 거울에 시선이 멈췄어. 그때 번개가 쳤고 거울이 잠시 반짝였어. 그 짧은 순간 거울 속에 수십 명의 얼굴의 실루엣이 드러났어. 새까만 눈에 입을 벌린 모습. 그들은 널 바라보고 있어. 그들의 시선은 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어. 너가 뭘 봤는지 확신할 수 있어? 넌 불안해하며 밤 내내 잠에 들지 못했어. 다음 날 아침, 넌 벽에서 거울을 치우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어. 너가 본 게 진짜였든 아니면 가짜였든지는 아무 상관없었어. 넌 그저 거울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어. 사실 넌 집안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갖다 버렸어. 몇 달이 지나고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희미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어. 넌 친구네 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 넌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말야. 넌 깜짝 놀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이 망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 물에선 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금방 거울 위를 덮었어.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제발 거울을 돌려놔줘. 우린 너의 자는 모습이 그리워. 다섯 번째 이야기, 티벳. 1999년 1월. 티벳의 캠페가 사원에서는 고승인 토그된 안잠 스님이 수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많이 하던 안잠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농담인 줄 알았던 스님들은 그날 밤 안잠 스님이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 누운 뒤 평온하게 숨을 거두자 주변인들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스님들은 장례를 위해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은 3일간 안치된 고인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숨을 거둔 지 3일이 되던 날 온기가 있던 심장 부근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낀 스님들은 그때서야 안잠 스님의 혼이 몸 안에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장례 절차에 따라 성대한 다비식을 거행한 사원 측은 안잠 스님의 시신을 화장시켰고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찾기 위해 유해를 검사하던 스님들은 무엇인가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수천여 개의 작은 사리들 주위에는 안잠 스님의 눈알과 혀와 심장이 살아있는 듯이 온기를 간직한 채 잿더미 속에 묻혀 있었고 유해에서 채취한 사리가 티벳 불교의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님들은 20여 년 전 티벳의 고승이 타계한 뒤 화장했을 때 발생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아온 세계 불교협회 관계자들은 작은 유리관 상자에 보관된 안잠 스님의 멀쩡한 유해와 사리들을 구경할 수 있었으며 관계자들 중 몸의 두통과 디스크 등 지병이 있던 사람들은 안잠 스님의 유해를 직접 눈으로 본 뒤 지병이 씻은 듯이 없어져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후 20여 년 전 먼저 타계한 고승의 눈알, 혓바닥, 그리고 심장과 함께 모셔진 안잠 스님의 유해는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벳을 직접 찾아가 다비식을 거행한 스님들을 인터뷰해본 기자들은 그들이 유해를 촬영하기 원하자 이를 극구 거부하였으며 몰래카메라로 문제의 유해를 촬영했던 기자들은 홍콩으로 돌아온 뒤 사진을 현상하였지만 촬영했던 사진기 속 필름들의 내용물이 새하얀 공백으로 바뀌는 등 기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비식은 불교에서 중이 사망하면 거행하는 불교적 화장의식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화장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화장은 일반적으로 고온의 화로에 넣고 완전히 태워버리는데 불교의 다비는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적 도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 한국 불교계에서 행하는 다비식은 대표적으로 해인사, 서남사, 범어사, 백양사, 수덕사, 봉선사 등에서 하는 6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다비식은 스님들만의 전유물로 알려졌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비장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김천직지사나 양산통도사 같은 사찰이 일반 불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비장을 상시 개방합니다. 불교 문화가 강한 일본에서는 일반인의 화장도 다비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6번째 이야기, 벽 안의 소리. 저는 벽 안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가 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집이었고 조그만 숲속 안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간절히 이 집을 업자의 손에 떠맡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집의 가격은 정말 저렴했었습니다. 그러니 벌레나 해충은 거의 기정사실이었죠. 전 집 이곳저곳에 덫을 설치하고 포드에 쥐약을 뿌려놓고 해충 업체까지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긁는 소리는 몇 주 내내 계속되었고 전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천천히 판자를 긁는 소리를 말이죠. 매일 밤마다 무언가가 내 집 벽안을 다니며 발톱으로 긁는 소리가 공기를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마 위를 칼로 쓸어내릴 때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곳이 없게 하려는 것처럼 소리는 방의 모든 구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리는 제 침대 머리맡의 나무판 바로 뒤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갈게 만드는 그 질질 끄는 소리. 지금까지도 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루에서 미친 듯이 긁는 소리와 함께 드문드문 섞여 들리는 쿵쿵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 전까진 말이죠. 거기에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겁에 질린 울부짖음이 같이 들려왔습니다. 전 동물관리업체에 연락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벽 안에서 어린 남자아이를 꺼냈고 전 충격에 빠져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몸이 흔들릴 때마다 야생적인 눈을 움찔움찔거렸습니다. 전 경관님에게 쥐가 다니는 줄만 알았다는 얘기와 근 몇 주 동안 계속 그 소리가 저를 성가시게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경관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로 얘기할 거리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극심한 허기와 공포로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쥐인 줄 알고 없애려고 했던 시도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무언가가 벽 안에 있다고 확신했고 그것이 자신을 그곳에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굶주렸기에 그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모두들 그가 환각을 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전 마침내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날 밤 전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건 완벽했죠. 침묵 속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선 너머로 들리는 경관님의 외침에 저의 잠은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정리해보자면 경관님들이 수소문한 결과 아이의 친척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최근에 실종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단 이틀 동안이었지만요. 그 말은 아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애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쥐도 원인이 아니었고요. 서서히 그리고 날 비웃는 듯이 머리 옆쪽 벽에서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땐 이미 공포는 제 심장을 잠식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아이가 아니었다. 전 어릴 적부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영화에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저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깊이 느끼게 되죠. 정말 그곳에 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알맞은 마음을 읽을 때 정말 신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마음을 찾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른들의 마음을 읽는 건 세금을 보고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의 마음은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은 일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은 온갖 상상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된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전 책상에 앉아서 제 반의 아이들이 색칠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용을 가지고 끄적이는 걸 보니 절로 미소가 나왔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카를로스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소용돌이치는 우주를 지나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울 모양의 외계인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화성인들로 가득 찬 머나먼 행성을 방문했어요. 전 빙긋 웃으며 마지의 마음속으로 봤습니다. 그곳은 정말 진정한 캔디랜드였어요. 사탕 막대와 젤리빈의 향이 가득했고 작은 젤리 과자로 만들어진 성과 캐러멜로 된 폭포가 있었죠. 마지는 진저브레드맨과 함께 사방치기를 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토마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할 때 누군가가 제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전 사라를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라는 정말 제가 본 아이들 중 몇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예쁘게 말린 갈색 머리에 강아지 같은 눈, 그리고 빛나는 미소를 가진 아이죠. 더피 선생님. 선생님 주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사라는 저를 큰 소리로 부르고선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막대 모양으로 그려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더피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적힌 삐뚤삐뚤한 글씨가 여러 가지 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전 사라에게 큰 포옹을 해줬습니다. 사라는 우리 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그렇기에 저는 사라의 소망이라든지 꿈이라든지는 아직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전 사라에게 다가가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렸죠. 그리고 저는 거의 구토할 뻔했습니다. 그 뜨거운 악취에 죽음의 물결을 마주쳤을 때 저는 질식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짙은 어둠에 의해 눈이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제 뇌로 흘러들어가 마치 건드리는 모든 걸 검게 물들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공허 안에서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저를 타고 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다리를 휘감고 얼굴을 꾹꾹 눌렀대며 마치 거대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탐욕스럽게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 뒤 날카로운 울부짖음이 점점 커져와 제 고막을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영혼들이 슬픔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전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전 사라를 보내며 제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제 몸이 떨리는 걸 그 애한테 보이지 않길 바라며 말입니다. 아주 예쁜 그림이구나. 사라. 전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서 간식 먹을 준비하자. 알았지? 그 아이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전 그 애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 드레스를 입은 게 무엇이던 간에 저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집주인. 이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고 6월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엌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떨어지는 걸 발견했을 때도 그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듯 그는 큰 냄비를 물이 새던 곳 밑에 두고는 알아서 멈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그도 모르는 사이에 냄비 속 물은 넘칠 듯 차올랐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냄비를 비워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물이 새는 곳으로부터 손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천장은 칙칙한 갈색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는 예보를 확인하고는 앞으로 10일간 줄곧 소나기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나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지출될까 걱정했기에 그는 동네에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수리를 위해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집주인만이 서명할 수 있었죠. 남자는 집주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은 당치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가 어떻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집주인이 회신을 안 주는지 도저히 그는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한 달에 2번 정도 종종 연락을 해왔었으니까요. 마침내 그는 이 지속된 어떠한 손상에도 자신을 책임을 져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자는 어떠한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그가 다급히 머리맡 램프를 켜자
저 멀리 희미하게 뒤집혀져 있는 식탁과 거대한 형체의 무언가가 가로로 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며 아파트를 뛰쳐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는 담요를 둘러싸고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딱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엌 천장 위에 시체가 있었고 물에 너무 퉁퉁 부른 나머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천장이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빗물 때문에 시체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시체는 부검에 넘겨졌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집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공포에 질린 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었고 남자는 그가 진술서를 작성하는 동안 주인에게 경찰서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는 시체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시체의 신원은 리처드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었고 이미 죽은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건 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죽었다면 그를 흉내내던 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9번째 이야기, 퉁퉁 괴담. 내가 탔던 배는 PCC다. PCC는 주로 해상 쪽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다. 근데 생각보다 배도 작고 생활 환경도 좀 나빴다. 다른 함대는 출동 일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함대는 얘기가 좀 달랐다. 애초에 예속 함정도 별로 없어서 북한 정보선이나 북한 어무름반선 같은 게 떴다 하면 바로 긴급 출항시킨 뒤 2주 넘게 배를 띄워놓기도 하고 배가 없어서 임무교대도 잘 안되는 일이 파다했다. 그때도 중국 정보선 접촉으로 우리 배가 긴급 출항을 나갔을 때였다. 정보선은 말 그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동하면서 우리나라 함정이나 항공기 또는 관련 전력을 파악하는데 이놈들이 그날따라 돌아가질 않았다. 함정 인원은 서서히 미쳐가고 상황실에서 당직을 서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나고 당직사관도 앉아서 잠들어 있고 그랬었다. 이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터라 경각심도 조금씩 없어지고 있을 때쯤 상황실에서 갑자기 퉁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당직사관이 자다가 놀라서 깰 정도로 소리가 상당히 컸는데 암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새 한 마리가 배에 부딪혔거나 그런 충돌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서만 나고 있었다. 누가 이 시간에 작업이야. 화가 잔뜩 난 전탐장이 갑자기 악을 지르면서 그 옆에 격실로 범인을 쫓으러 갔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레이더나 보고 있었는데 옆 격실로 갔던 전탐장이 얼굴이 말 그대로 하얗게 질린 채 돌아왔다. 당직사관한테 같이 옆 격실에 가서 볼 게 있다고 말까지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탐장이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것도 좋지 않은데 당직사관까지 자리 비우면 말이 안 되니까 상황일지를 쓰던 수병을 보냈다. 역시나 수병도 마찬가지로 완전 하얗게 질려와서는 사람이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몸이 격벽에 부딪힐 때 나는 소리였던 것이다. 해군 출신이거나 현역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배에서 시체가 발견되면 보통 현장을 유지시켜야 한다. 큰 배들은 냉동고가 있고 독두함 같은 경우는 시체 보관실에 시체를 보관할 수 있지만 PCC 같은 작은 함정은 그럴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당직사관은 말 그대로 멘탈이 나가서 바로 함장님을 불렀고 함장님도 오셔서 보았는데 상황실에 들어오더니 완전히 주저앉았다. 함대의 보고 완료 후 수리 중이던 배를 긴급 소집해서 다른 PCC랑 임무교대를 해야 하니 바로 RTB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말했듯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쿵쿵거리는 소리의 정체를 알고 나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다. 쿵소리 한 번에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았다. 의무병이 신상을 확인한 결과 망자는 병기병이었다. 나와 평소에 같이 현문 당직을 서면서 장난도 치고 친하게 지냈던 수병이었다는 것이다. 내가 레이더를 보는 건지
레이더가 나를 보는 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당직이 끝났고 교대하는 다음 당직자들도 이미 소식을 듣고 인계사항을 전달받으면서 정신 빠져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옆에 격실에 자살한 수병이 있는데 파도 때문에 시체가 흔들려서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니까 그걸 참고하라는 것이 인계사항인 것이다. 결국 여차저차 항에 복귀했고 의무대와 헌병대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유해를 실어가고 함총원도 한 명씩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다. 결국 원인은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군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 보니 가족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만 했었다.